안녕하세요, 김버디입니다. 페라리에서 드디어 최초의 SUV인 프로산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산계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기존에 출시가 되었던 페라리 차종들에 비해서 이름 체계가 좀 약간 독특해요. 보통 페라리는 오래전부터 배기량이라든지 엔진의 어떤 독특한 형식, 그리고 뭐 애니버서리, 지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좀 조합을 해서 이름을 지어 왔는데, 프로산계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그냥 어디 지명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순수한 혈통, 뭐 순종,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 이름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그 프로산계 재단이 먼저 이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페라리가 접촉을 해서 프로산계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게 뭐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로산계 재단에서 유럽 상표 출원에 뭐 제재를 걸어놨고, 뭐 페라리는 소송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주 귀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승소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별도의 협의를 맞춰서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 건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겠죠. 뭐 근데 이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할 때 SEXY, 이 섹시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라인업을 구축을 하려고 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이니셜 E를 사용할 때 이제 포드의 어떤 제재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숫자 3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페라리도 중간에 이런 제재가 걸리고 뭐하고 하면은 조금 물러설만 한데, 이거를 몇 년간 조금 노력을 해서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로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와, 굳이 이렇게 이 이름에 조금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얘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디 나왔던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셔도 좋을 만한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경쟁 차종, 앞으로 이 차가 프로산계가 나오면 경쟁할 차종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프로산계라는 이름을 굳이 고집을 해야 했던 이유들. 일단은 첫 번째는 경쟁 차종들 한번 훑어보면, 대표적으로 우루스하고 에스턴마틴 DBX 정도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루스 같은 경우도 페라리 입장에서 봤을 땐 셰시도 지네 것도 아니고 엔진도 지네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같이 지금 뭐 벤틀리나 아우디나 뭐 이런,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포르쉐까지 다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SUV 차량이 나왔잖아요. 뜬금없이.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 지프와 또 연관이 있어요. 이 지프랑 연관이 있은 이후에 이제 SUV가 나오게 됐고, 엔진은 아시겠지만 이제 벤츠의 AMG 4리터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 벤츠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라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프로산계가 나오면 경쟁할 차종들을 보아하니 순종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얘네가 프로산계라는 이름을 되게 강조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두 번째는 2016년 당시에 그 CEO가 페라리는 SUV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해요. 근데 불과 6년 만에 지금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얘네가 공개를 하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FUV입니다. 자기네들을 SUV라는 어떤 형태의 프로산계를 집어넣지 말아달라. 우리 차는 또 다른 카테고리인 FUV다. 페라리 유틸리티 비이클이다.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프로산계는 100% 페라리다 라는 말을 자꾸 해요. 이게
프로상계라는 의미와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SUV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놨고, 근데 그것이 SUV가 아니라는 거죠. FUV라고 또 언급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면 되게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SUV라고. SUV라는 그런 어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저 그냥 패신저카, 그냥 승용차 혹은 오프로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시대에 맞게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승용의 어떤 장점과 오프로더의 어떤 장점을 잘 믹스해 놓은 게 지금의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거든요. SUV. 이런 게 좀 나오고, 또 변종으로 이제 크로스오버 뭐 다른 차종도 많이 있죠. 뭐 SAC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이제 시각에서는 약간 혼종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프로상계 순수하다, 순종이다 라는 이런 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은 지금 프로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12기통 6.5리터 스쿠데리아의 그 엔진이 지금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상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페라리의 어떤 상징이자 정신에 가까운 엔진을 자신들의 첫 번째 SUV에 이제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페라리의 로마의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로마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로마의 플랫폼이 개발이 될 때 페라리가 다양한 엔진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4륜 시스템의 파워트레인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고,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이 플랫폼을, 이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 유로 7이 이제 빠르면은 2025년 정도부터 이제 발효가 될 텐데, 2025년에 유로 7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 12기통 엔진은 사용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8기통이나 하이브리드 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로마의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프로상계가 12기통이 나온다면은 13년, 14년 정도까지, 약 2년 정도 사이까지 12기통 엔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혹은 뭐 그 전부터 뭐 8기통 엔진이라든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2기통 엔진이 이제 잠기게 되는 거죠. 유로 7은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으로서는 거의 이제 끝을 알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재가 될 것 같아요. 뭐 유로 8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는 이제 아예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못하게끔 어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12기통 엔진을 볼 수 있을 날도 한 2,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아쉽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모를 한번 보면 제가 봐도 SF90이나 뒷모습은 로마의 그런 형태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프로상계도 첫 이미지가, 야, 이거는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제 실제로 이제 공개가 돼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대로라면 이거는 디자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상계의 좀 강력한 메리트, 또 자연흡기 12기통 엔진이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페라리가 얘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이 개체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껏 소비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SUV의 형태이면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뭐 지상고를 얘기하는 건지 전고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그런 고성능 SUV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불호가 갈릴 디자인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SUV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좀 있습니다. 디자인이 호불호를 떠나서. 그리고 개체 부분도 그 설명도 되게 두리뭉실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스포츠카 5대 중 한 대를 이제 프로상계를 만들겠다라고를 해요. 근데 이게 5대 중에 한 대인 건지, 5대를 스포츠카를 만들고 그 다음에 6번째를 프로상계를 만든다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5대 중에 한 대라고 하면은 이제 5분의 1이잖아요.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이제 프로상계를 만들겠다고 한 건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1,000 몇 대를 그 생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약 한 2,000대가 조금 넘는 개체를 이제 프로상계로 만들 생각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야, 그 2,000대가 넘는 그 차량에 V12 엔진을 올린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의미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개체를 관리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뭐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생산 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루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람보르기니에서 발표하기로는 우리가 21년도에 만든 전체 차량 생산 중에 절반 이상이 우루스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약 8,000대 정도의 그 람보르기니를 인도를 했다. 근데 그 중에 5,000대가 우루스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람보르기니, 지금 현재 람보르기니 그 어떤 차량 생산에 있어서 우루스는 정말 아주 압도적인 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국내 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안 받고 있죠. 지금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우루스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지금 계약이 다 지금 차 있는 상태라서, 계약을 지금 더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죠. 고성능 SUV에 대한 시장이. 이 시장에 이제 프로상계가 뛰어들어서 얼마만큼 선전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상계의 경쟁 모델은 우루스 퍼포먼테나 아니면 DBX 707이라는 이제 모델이 곧 나올 텐데, 이쪽이 좀 경쟁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외모나 이런 부분도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직 공개된 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여러분들한테 약간 팩트랑 섞어서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개가 되면은 이제 스펙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프로상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상했던 그 MSRP가 3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35만 달러가 가장 유력하다. 스타트가 35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정도만 되면, 일단은 국내 그 한화로 패치를 하면은 4억이 일단 넘잖아요. 기본가가. 여기에 옵션 붙이고 뭐하고 하면은 5억 정도 전후로 해서 출고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상당한데요. 지금 우루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그 가격대가 보통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것보다 지금 거의 1억이나, 만약에 비슷한 옵션을 넣었다고 쳤을 때 약 1억 정도가 더 비쌀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과연 프로상계가 얼마만큼 이 우루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페라리가 말하는 그 순종이라는 이 차가
순종이 여전히 될지 말 그대로 이 잡종이 될지 이거는 조금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발표가 되고 어떤 자세한 스펙이나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프로상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또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